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YTN 라디오 스튜디오가 있는 상암동엔 점심 무렵 천둥 번개와 굵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모처럼의 가을 하늘을 가렸던 먼지도 씻겨 내려갔는데요. 자연은 스스로 치유하는 존재인가라는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경제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서야 하는데요.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는 한진해운 관련 대책들 점점 난항에 빠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 모시고 시급한 문제점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똑똑한 경제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경제 뉴스를 가득 채우는 법정관리 이야기, 실제로 법원의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손종환 회계사와 함께 이 문제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8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예, 한진해운의 배들이 지금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표류한다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걸 예상하지 못했나? 라는 비판도 함께 하고 있죠. 한진해운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1,000억 원 긴급자금 지원하겠다. 대체 선박 추가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대책이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대책 해결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있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선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정부와 채권단, 법원이 요청한 긴급자금 지원까지 거부했습니다. 정부와 한진 사이의 책임 공방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물류 전체에도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지 또 시급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진해운 살리기 부산시민 비상대책위원회 까지 만들어졌고 서울까지 상경해서 지금 집회를 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분위기와 전체적인 위기감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특히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해운 항만 중심이고 또 한진해운은 세계적인 그 컨테이너 선사이기 때문에 이 한진해운 사태가 부산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또 지역 해운 항만 업계를 중심으로 불안감도 팽배해 있고요.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느끼는 이 체감하고 있는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물류 대란이 벌어질 거를 설마 몰랐느냐라고 대부분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모른 상태처럼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담보 제공 조건으로 1,000억 원 긴급자금 지원하겠다. 대체 선박이나 항공기 편수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답답한 얘기죠. 사실은 이제 법정 관리를 검토할 때부터 법정 관리를 들어가게 되든 안 들어가게 되든 거기에 따른 각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아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 것 같았어요. 또 지금 이제 정부가 내놓은 그 한진해운 담보 제공 조건도 이미 법정 관리 신청을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은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자금 지원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체 선박이나 항공기 투입도 편수를 좀 증편할 수 있는데 현재 당장 문제가 되어 있는 한진해운에 선적되어 있는 화물이 표류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지금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항구 근처에 가 있는 한진해운의 배에서 다른 배로 해상에서 이적을 하거나 항구를 대체 항구로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긴급 자금이나 지원 대책과 맞물렸을 때 실효성이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가 되지 않는 다른 대체 항구에 들어가서 이것을 이제 다른 선박으로 이적을 해서 운송을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 이제 소요되는 비용은 상당히 이제 높아지겠죠. 그래서 네네. 방법은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지금 그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 1,000억 원의 긴급자금 또 그룹 차원에서도 조금 돈을 물론 담보 제공이 있긴 하지만 예. 좀 더 모으겠다. 이런 비용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네.
그 한진해운이 이 기존 이제 각 항구마다 항만 사용료라든지 또 그 하역료라든지 도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그 외상 형태로 이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채무가 굉장히 많이 발생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선박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각 채권자들이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압류 조치를 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이제 법원에서 1,700억 정도 이렇게 추정했는 것은 현금으로 당장 배가 입항해서 화물 하역하는 비용을 추정한 것 같은데 네. 그걸로 해결할 수 없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간의 또 외상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지급해야 될 비용까지 보면은 좀 어불성설이 되는 면도 있는데 정부와 채권단 지금 뭐 과거에도 경제 위기 때 우스갯소리로 이 법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 법원이 뭐 재개서열 5위다 이런 우스갯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법원에서도 좀 시급하게 자금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정부 채권단 지금 팽팽하거든요. 그리고 한진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그 이제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은 그 법원이 이제 요청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이제 선적돼 있는 화물을 급하게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채권단이나 한진그룹에서 좀 부담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네네. 이것도 이제 채권단이라든지 이쪽에서 봤을 때는 그 나중에 이제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채권 회수가 이제 불가능하게 되고 네. 청산 재산이 이제 채권으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판단하기가 이제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네. 자, 이번 주에도 지금 여러 가지 뭐 골든타임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집행 여부 또 시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시간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류대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금 한진해운의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이번 주 내로 좀 결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방식 시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배에 실려 있는 것을 처리한 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지금 있는지를 제가 지금 잘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금 지원이 이제 한진해운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 좀 구분이 돼야 돼요. 네. 법원이 요청했는 긴급 자금과 정상화 자금은 현재 실려 있는 화물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진해운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이제 이것을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급한 것은 현재 실려 있는 화물을 어떻게 빨리 이제 그 화주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집중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협상을 각 항구마다의 채권자들과 또 협의를 하고 항만 당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까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한 상황 또 시급하게 해야 될 것들을 지금 순서를 둬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앞서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룹 차원에서의 지원을 하게 되면 여신법상 배임죄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뭐 통큰 결정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 통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이제 부족해가지고 문제 생겼을 때 유동성을 보충해가지고 회사가 정상화되고 당장 이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이제 손실을 보지는 않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한진이나 이런 해운 사태는 해운 호황기에 굉장히 비싼 용선료를 주고 장기 용선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 운임의 5배 이상의 용선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원가가 5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살려놓는다 하더라도 이 그 손실 구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근본적으로 이 회사를 살려가지고 나갔을 때 이익하고 정리했을 때 이익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요 위기를 뭐 몇천억 몇 조를 집어넣어가지고 살린다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딱 나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요. 앞서 뭐 교수님이 여러 상황들을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 관련해서는 어느 항구를 들어가든 또 이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이 와서 이 배를 압류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인데 사실 궁금증이 드는 게 이 정부와 또 금융당국의 법정 관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론 한진 측도 좀 의도적인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지만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압류 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한다던가 예. 여러 가지 대체 운송 수단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예. 합의를 해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당장 상황이 터졌는데 아무 준비 안 돼 있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전기선 운송은 굉장히 이제 해운에서도 특수한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법정 관리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해운에서 살리겠다 뭐 아니면 정리를 하겠다를 결정을 할 때는 이제 그 정부 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금융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어려울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해운과 관련되어 있는 정부 당국에서는 살린다고 했을 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시킬 것인지 또 만약에 살릴 수 없어 정리한다면은 이 절차에 들어갔을 때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절차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는 이제 우리 특정한 기업이 아닌 한국 해운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의 단계별로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특히 법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예상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법정 관리에 대비한 해운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나리오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네네.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나타나는 문제에서 보면은 우선 법정 관리 신청할 때 선박이 압류되지 않도록 법원에다가 이제 각국 법원에 그 압류 금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정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정 관리 신청 들어갈 때 같이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네. 전혀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검토할 때는 해운 동맹에 속해 있는 한진해운이 속해 있는 해운 동맹 선사들이 같은 항로를 운항하기 때문에 네. 한진해운의 화물이 최대한 실리지 않게 해서 대체해서 다른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사전 물밑 협상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진 측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내다보고 의도적으로 지금 좀 발 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한진에게 정부가 말려들었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상황을 보자면 예. 좀 그런 의도도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있죠. 이제 우리를 살리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네네. 것을 이제 가지고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양수산부라는 해운의 전문 정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정부 기관은 그런 것까지 예측해가지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나리오를 이제 마련했어야 되죠. 네. 당연히 이제 정리 대상에 있는 회사에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야 됐는데 예상을 하지 못했거나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예, 해수부라는 이 해운 주무부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재부라든가 금융위를 중심으로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될 때 대비가 안 됐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지금 문제 지적이 가능합니다. 교수님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어쨌든 한진그룹, 한진해운 측에서 책임져라. 그리고 조 회장 일가에서도 더 많은 어디 숨겨놨을지 모르지만 돈을 더 내서 책임을 져라. 이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좀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이 장기 이제 그 전에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네. 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해운 호황기를 한 15년 이상 누렸거든요. 네. 그런 기간을 지나고 이제 해운 경기가 어려워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단기간에 해운을 급속도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은 경영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영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너 일가에서 도의적인 그런 책임을 이제 져야 될 부분은 있다고 보이고요. 네. 단지 이제 지금의 기업 구조로 볼 때 한진그룹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개별 법인에서 여기를 이제 손실을 감수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네. 다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임원들이 이제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배임죄 성립 여부도 있고 또 국가에서 만약에 이제 지금은 다른 쪽에서는 배임죄 성립 여부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어떤 행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이 지원을 하도록 해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현실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실성 없는 대안을 계속 붙잡고 한진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요. 끝으로 좀 지금 당장 복잡한 상황입니다만 첫 단추부터 좀 꿰어보자면 어떤 걸 가장 먼저 지금 시급하게 신경 써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전기선에서는 일단 신뢰를 상실하면은 이 경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한진해운이 지금 이런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은 전기선 회사로서는 당장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그 운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네네. 그래서 회생 절차로 들어가든 아니면은 청산 절차로 들어가든 이 절차를 이제 빨리 진행해가지고 네. 결론을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시급한 문제는 현재 이제 실려에 있는 수출입 화물이라든지 외국계 화물들이 그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대체 선박을 투입하더라도 제가 볼 땐 지금 이런 방식이 아니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을 용선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운송을 해준다든지 네. 뭐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라도 빠른 시간 내에 딜리버리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현재 그 각 화주들이 들어있는 적하보험이나 또 이제 선주 한진해운이 들어있는 P&I에서 커버가 되는지도 좀 검토해봐야 되는데 네. 이 지금 그 보험에서 보상이 거의 지금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네네. 하지만은 그 보상이 가능하다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라도 비용을 좀 빠른 시간 내에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바다에 떠 있는 상태로 지속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이 상황을 좀 결정하고 종결짓는 것, 그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어려운 경제 쉽게 공감하면서 선물도 받아가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립니다.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인터뷰에도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등장했던 기관입니다. 한진해운 사태를 비롯해 대우조선 등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금융기구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불황에 대비하겠다 이런 계획과 함께 주요 현안을 보고하기도 했는데 이 금융기구는 어디일까요? 이곳은 지난 2008년 정식 출범했고요. 금융정책 결정을 비롯해 관련 모든 법률을 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인허가와 검사, 제재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금융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반면 이곳은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부터는 위임하는 일에 대해 감사, 감독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 이곳은 어디일까요? 5글자입니다. 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추석특집 모금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이익선 씨 진행으로 탤런트 이광기 씨 또 가수 박학기 씨가 나와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 듣고 잠시 후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법인세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쟁이들이 세금을 더 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잠시 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 발표하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내막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시장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 악재도 있는 상황이죠. 잠시 후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법인세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크다 이렇게 조사됐네요.
네, 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자료를 보니까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작년까지 법인세 조세 부담률이 18.4%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김대중 정부에서 27%를 기록한 이후에 이명박 정부까지 20%를 유지하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10%대로 떨어진 건데요. 그 반면에 개인이 내는 소득세 조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에서 4.7%에서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6.9%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세 부담률은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느냐를 나타내는데 결국 기업보다는 개인의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커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도 썩 그렇게 뭐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소득세 부담 느는 이유는 뭔가요? 뭐 간단히 말하면 그 기업은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을 덜 냈고 개인은 소득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뭐 세금은 계속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로 이 법인 소득은 1997년에 39조 원에서 작년에는 249조 원으로 532%나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에 법인 세수는 377%가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 소득보다 세금이 덜 늘었고요. 이 반면에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152%가 늘었는데 이 소득세수는 380%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가게가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겁니다. 이래서 유리지갑 소리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은 0.13%가 올라서 지난주보다도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작년 11월에 0.14% 이후에 9개월여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강남권을 비롯해서 이 강동구와 양천구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사업의 속도를 내면서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오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0.33%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강동구와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이 가계부채 대책 실행하고 또 뭐 집단대출에까지 규제한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갔네요. 네, 그 정부가 뭐 이 가계부채 특히 좀 아파트 집단대출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아파트 공급을 축소하겠다고 좀 밝혔는데요. 네네. 이게 오히려 아파트값 상승을 좀 더 부추겼습니다. 공급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아파트값이 더 오른 건데요. 이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후에 뭐 오히려 좀 아파트값이 더 오르니까 뭐 이제 가계부채 대책을 더 앞당겨서 시행하는 뭐 추가 대책을 좀 더 내놓고 있는데 그 아직 뭐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에는 좀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예, 정말 경제 현상은 심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드는 상황인데요. 가계대출도 계속 거침없이 늘고 있네요. 네, 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8조 7천억 원이 급증했습니다. 2008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8월 기준으로 좀 가장 많이 늘어난 거고요. 월간 기준으로 봐도 작년 10월 이후에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6조 2천억 원이나 늘면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보통 뭐 여름철인 7, 8월에는 비수기로 꼽히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도 좀 주택담보대출이 최고 기록을 이어가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여전히 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좀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규제가 엇박자냐, 규제가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택 거래량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 대출 금리마저 좀 낮으니까 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려는 수요도 그만큼 늘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네. 뭐 실제로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을 보니까 12,000호를 기록을 해서 전월보다 조금 줄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왕성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월에 1만 가구를 넘어선 이후에 꾸준히 1만 가구 이상 거래되고 있는데 뭐 정부가 이 부동산 경기를 좀 의식해서 부동산 대책을 좀 밋밋하게 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계속 좀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어쨌든 또 시장을 따라가는 모양새고요. 자, 뭐 사드 논란으로 계속 걱정이 많긴 한데 실제로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 시장을 다 먹여 살리고 있네요. 네, 뭐 이제 8월 기준까지니까요. 아직 뭐 사드 영향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신한카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인의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니까 4조 3천억 원대를 기록을 해서 2012년 상반기보다 5.5배나 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카드 이용 규모가 2.4배 정도 늘었다고 하니까 이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시장을 좀 먹여 살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전체 외국인 카드 사용액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2002년 상반기에는 28%였는데요. 올해는 62%로 좀 껑충 뛰었습니다. 예,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큰 폭인데 주로 어디에서 돈을 많이 썼습니까? 쇼핑이 56%로 가장 많았고요. 뭐 숙박이 22%, 음식이 10%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인들이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좀 많이 찾으면서 개인 병원 지출이 작년보다 44%가 늘었다고 하고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쓴 관광객을 좀 국가별로 살펴보니까 뭐 중국이 좀 가장 많았고 일본이 14%, 미국이 8.6% 등으로 그들 이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지난해 상반기 20위권에서 올해는 14위권을 기록을 해서 6계단이나 좀 올랐다고 합니다. 네. 자, 추석 연휴가 꽤 길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은 연휴에 뭐 고향이나 성묘 가시거나 가족 모이는 분들보다 여행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해외 여행객 크게 늘고 있죠. 네, 뭐 특히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인천공항 예상 이용객이 96만 6,300명을 기록을 해서 작년 추석 연휴보다 22%나 늘어날 것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좀 장거리 노선의 인기도 좀 많았는데요. 9일부터 18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대양주, 구주 노선 예약률이 뭐 거의 10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네. 뭐 추석 연휴가 길어지면서 그만큼 해외를 찾는 고객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내년 추석은 개천절과 한글날과 맞물려서 뭐 하루만 휴가를 더 내면 10일간 쉴 수가 있어서 해외여행객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렵다 하는데 답답해서 그런지 참 해외 많이 나간다라는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톱뉴스 중에 톱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법인세와 소득세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뭐 기업은 더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가게는 더 가난해지고 있는데 또 반면에 기업이 잘 되면 가게도 잘 된다는 이른바 좀 낙수 효과도 좀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데요. 네. 기업에 투자하면 이제 투자고 뭐 또 가게에 지원하면 낭비라는 그런 정부의 인식도 조금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분수 효과가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세무회계 이야기 똑똑한 경제생활 네, 알면 도움됩니다. 알면 좀 걱정도 덜해집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경제 이야기 또 경제 뉴스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까지 알고 들으면 좀 마음이 덜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알도록 도와주는 똑똑한 경제생활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죠. 현대회계법인의 손종환 회계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만 보는 게 아니라 2주일 만에 뵙게 되는데, 예. 자, 지난주에 제가 없었지만 이렇게 방송을 들었거든요. 예. 그때 했던 얘기 중에 좀 다시 한번 설명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주에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요, 소득 중에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 항목을 설명하면서 대표적인 것이 상장 주식의 주식 시장 내 거래를 통한 양도 차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상장 주식의 대주주의 주식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고 설명드렸고요. 네네. 당시 제가 대주주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주식 평가액이 25억 이상인 경우,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주식 평가액이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네. 앞으로 뭐 2018년 이후에는 대주주의 범위는 점점 더 커져서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주주의 범위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주주에 대해서 사실은 정의하거나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니까 알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한 가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세법 항상 이 부분 말씀드릴 때 네. 자주 등장하는 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특수관계인인데요. 아, 특수관계인. 예.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1억 이상, 1% 이상이거나 뭐 네. 주식평가액 25억 이상일 때 네. 본인 혼자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나 이 평가 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해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즉 내가 갖고 있고
내 아내가 갖고 있고 혹은 내 자녀가 갖고 있고 이걸 다 합산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이 방송에서 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중요성 혹은 민감한 부분들을 많이 배우면서 제가 퇴근하면 집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나왔어요 특수관계인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예. 참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한국적 상황에서는 굉장히 들여다볼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부모나 증조부모 요즘은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가족이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런 경우도 포함되는 건가요? 예, 가족 중에는 특수관계 범위가 이제 뭐 가족이나 뭐 육촌 이내 혈족 뭐 아니면 사촌 이내 인척 등으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데요. 네네. 그 중에 방금 여쭤보시는 가족의 범위에는 조부모나 증조부 뭐 다 포함됩니다. 예. 근데 앞서 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수관계가 여기까지 된다라는 건데요. 소득세법상. 그런데 그러면 주식 보유 부분도 앞서 말씀하셨던 대주주 구분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할 때 6촌 찾아가서 이 주식을 얼마큼 갖고 있냐. 물론 뭐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리하는 부서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이런 규정이 비현실적이다. 지금 현재 뭐 세태와 맞지 않다는 이런 말이 좀 많았습니다. 네. 특히 뭐 형제 자매도 사실 결혼하고 난 뒤에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촌이나 뭐 형제가 뭐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또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른데 네. 그 사촌이나 뭐 친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가 된다는 것도 또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 개정 시에 예전에는 아니었는데요. 네네. 최근 개정 시에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아니면 네. 최대 주주가 아니면은 가족에 대한 그 지분만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최대 주주가 아니라면 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한 가족 정도만 본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동거 여부는 어떻습니까? 같이 아주 가까운 친족인데 가족인데 안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이 가끔씩 계시죠. 예. 그런데 뭐 동거 여부는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예. 예. 어떻게 이 대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 기업 경영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아주 복잡한 뭐 순환출자고리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해하시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특수관계인의 거래뿐 아니라 또 특수관계인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가 되면은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네. 그런 그 금액 기준 이하 평가 금액 기준 이하에서 주식을 다 처분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2015년만 하더라도 뭐 코스피의 경우 대주주 금액 기준이 50억이었거든요. 지금은 네. 이제 절반밖에 안 되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한 20년 전에 산 주식이 산 주식이라서 이익도 많이 발생했고요. 네. 또 이제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주변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겠죠. 이렇게 하면은 뭐 내가 세금을 내야 되지 않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여러 책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다 계산을 하셔서 대주주 전에 다 파셨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갑자기 와가지고 네. 세무서에서 뭐 전화해보고 나 다 계산한 건데 뭔가 그 세무서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냐. 네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했던 얘기가 배우자분이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한 뭐 금액이 크진 않은데 네네. 이분은 너무 이제 철저히 계산을 잘하신 거죠. 네. 그래서 뭐 좀 당황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은 참 배우자신데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을까? 물론 저도 함부로 저희 같은 이 소소한 월급쟁이도 함부로 이 아내가 하는 일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요즘은 좀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배우자가 지분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야 되죠, 세금은. 그렇죠. 예. 네, 뭐 대주주 기준은 뭐 억울하시겠지만, 네, 억울하시겠지만, 뭐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네, 세금이 내는 건 당연한 건데 이익이 많으면 세금이 내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네. 이분이 좀 당황했던 이유가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주식을 파시고 바로 네. 이제 주식 팔면은 2, 3일 이내면 이제 현금화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돈 가지고 부동산을 이제 사셨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네. 그런데 갑자기 5월 달에 안내서가 와서 5월 말까지 이 세금을 뭐
내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갑자기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부동산을 처분해야 될지 그러니까 많이 당황했다 그러시니까요.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주변에 뭐 전문가 있으면 좀 여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세무회계 전문가 분들 여기 우리 또 손정원 회계사 계시니까요. 물어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여러 절차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되거나 혹은 또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또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이런 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법정관리 시에 기업 청산이 유리한지 혹은 계속 존속하는 게 유리한지 뭐 이런 것들을 빨리 결정해 달라. 지금 그게 더 시급하다. 이제 앞서 저희 한 해양대학교 정혁석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손정원 회계사께서는 이 법원의 법정관리 이 조사위원으로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아, 네. 그 어떤 업무인가요? 예, 법원 조사위원회 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법정관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청산 가치와 계속 기업 가치를 산정해서 이 두 금액 중에 어떤 금액이 더 큰지 그거를 이제 법원에다 보고하는 일을 합니다. 예, 손실이 너무 클 경우에는 빨리 청산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장기적인 가치를 보면은 또 계속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법정관리에서의 조사위원을 지금 이제 손정원 회계사가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법정관리라는 제도 사실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경영자의 경영 실패에 의한 여러 가지 부담들을 좀 채권자가 더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정치적 판단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뉴스들 보면. 네, 뭐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네. 사실 이 제도를 잘 알고 보시면은 그런 이제 뭐 채권자나 아니면 채무자를 위해서 위한 법은 아니고요. 네.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대금을 지급 못하면은 대부분 경우는 이제 망하는 것보다는 계속 그 사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도 지금 만기를 연장해주고 뭐 그렇게 하지만 일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는 이제 그 회사의 전체적인 경영 상태를 알 수 없으니까 또 본인의 채권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채권자가 보통 하나 둘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채권자들이 있는데 나는 그냥 압류해서 빨리 내 돈 빼겠다 이렇게 가능한가요? 예, 신청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안분하고 그리고 또 담보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른 채권자와 상관없이 선순위에 있는 분들은 먼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네, 뭔가 뭐 주택에 대한 어떤 담보 대출 이런 걸 산정할 때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자금이나 중요한 기계 장치나 또 부동산 같은 경우 압류나 경매가 되어버리면 사실상 정상적인 기존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들어서자마자 저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소수 채권자, 특히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그 담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나 경매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압류나 경매가 시작되면 경영 상태가 더더욱 이제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게 전체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실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채무자가 돈이 있어야지 채권자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 돈의 양이 점점 빨리 줄어들어 버리면은 채권자가 회수해야 할 돈이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 입장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한 이 제도가 법정관리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흔히 A, B, C, D 중에서 D 맞으면 이제 법정관리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신용상에서도 그렇고요. 그 앞서 이 법원의 법정관리 관련한 조사위원으로 이제 계신다고 했는데 보통 청산 가치와 계속 기업 가치를 판단한다. 그걸 평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도 사실 한진해운 놓고 빨리 이걸 좀 결정해라라고 하는데 결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좀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먼저 지금 말씀해 주신 청산 가치와 계속 기업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청산 가치는 말 그대로 현재 법정 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빠른 시일 내에 그냥 처분했을 때 가치입니다. 그냥. 네. 그냥 뭐 망하고 회사를 이제 팔았을 때, 팔 때 가치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기업 가치는 그게 아니라 필요 없는 자산은 팔겠지만 네. 나머지 영업에 필요한 자산은 계속 보유해서 계속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내역에 근거해서 그 기업을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계속 기업 가치라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앞서 용선료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100원을 받고 A에서 B로 물건을 옮겨주는데 배를 빌리는 값이 500원입니다. 네. 무조건 400원씩 마이너스 지게 되는 게 지금 한진해운의 상황인데요. 용선료 문제인데 네. 대부분 그럼 차라리 청산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법정 관리 절차가 중단됩니다. 아, 네. 예.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정 관리 처음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회사가 이제 법정 관리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개시 명령을 내리거든요. 네. 그러면 법원에서 개시 명령과 함께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나 경매 등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묶어버리는군요. 예, 예. 네. 이미 압류나 경매한 것도 이제 그걸 해제해 줍니다. 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법정 관리가 중단되면 이런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다시 압류나 이제 경매가 들어올 테니까 네. 대부분 이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영업을 계속하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예, 결국은 뭐 손실을 감수하고 모든 자산이나 팔아치울 수 있는 것들을 다 팔아치워서 없어지게 되는 상황인데 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다 뭐 또 장기적인 이 해운 호황도 엿보이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가 기관 안보 다 생각해 봤을 때 계속 유지하는 게 더 비용상 낫겠다. 그러면 또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아,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그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낫다. 그러면 계속 기업 가치가 더 높은 경우를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다수의 채권자에게도 유리한 하다는 결론이 나오긴 했지만 네. 개별 채권자의 동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법정 관리는 신청하는 회사는 자산보다 이제 부채가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을 감면하여 주거나 상한 시기를 유예해야지 보통 이 계속 그렇죠. 그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데 이런 혜택을 채권자 동의 없이 주면은 채권자의 재산을 너무 침해하고 대신에 이제 회사 경영자의 재산권만 보장해 주기 결론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채권 금액 기준으로 채권자의 3분의 2 내지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또 못 받으면은 법정 관리 절차는 또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채권자들이 와서 후다닥 처리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법정 관리라는 용어는 정확한 용어가 아닌 것 같아요. 어감상으로는 네. 이게 엄격하게 또 네. 실제로 담당 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법원에서 다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좀 사실은 정확한 설명이 어떻게 돼 있죠? 정확한 용어는 이제 그 근거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고요. 네. 그다음에 법률 용어는 회생 신청이라 그러는데요. 회생 신청이 원래 좀 적합한 용어군요. 법정 관리가 아니고요.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법정 관리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유는 왜냐면요. 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류나 경매가 취소되어서 이제 뭐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와서 압류나 경매가 취소되어 버리면은 채권자 네.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유용하거나 뭐 횡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관리가 개시되면은 그때부터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자금 집행 등의 경우에는 모두 건 바이 건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자금을 집행하거나 네.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이제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경영 관리를 하고 있다 해서 법정 관리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경영의 모든 상황들 이 채무 채권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면서 관리하고 최종적으로는 청산해서 다 없앨지 혹은 계속 한번 유지할지까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또 지금 출연하고 계신 손정한 회계사가 그 조사위원으로도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법정 관리라고 부르고요. 지금 한진 사태도 그런 관점에서 좀 뉴스를 보시면 또 이해하기가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수업 시간 같이 뭔가 어려운 걸 좀 가르쳐 주시는 분위기였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였습니다.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목은 활성 성분인 케라틴과 약용효모로 두피를 건강하게. 판시드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발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맞죠? 경제용어 많이 배웁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아깝습니다. 약간 비슷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9139님께 생수 한 박스 선물 드립니다. 소나기가 지나가니 시원하네요. 한진의 온도 좀 시원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7610님께 라마다 호텔 숙박권 드립니다. 서민들이 행복한 금융정책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예, 저희도 같은 바람이고요. 오늘 5시 10분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추석 특집 모금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탤런트 이광기 씨 또 가수 박학기 씨 함께 진행되니까요. YTN 라디오 계속 켜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